자, 2024년 10월 3일 목요일 한국 시간 저녁 9시 48분에 진행되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 및 자유주의 워크샵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에 채팅창 보셔서 아시겠지만 녹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근 1시간 동안 녹화가 안 되고 있었고 지금 그 이전에 다뤘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약간의 다시 보기 다시 보기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금 유튜브 다시 보기로 보고 계신 분들한테는 다시 보기가 아니죠. 그렇죠?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뭐 전술적인 부분 이야기보다는 약간 전략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란이 지금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전략적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 전략적 상황이 뭐냐? 반복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그죠? 또 새로 오신 분도 있다 보니까 또 설명을 조금 드려보자면은 이란이 선택하기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두 가지의 선택지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강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가장 적합하다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란이 중동 전역에서 어떤 프록시들을 이용한 대외 정책 투사 수단들을 굉장히 많이 뿌려놨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서도 보이다시피 시리아 아사드 정권도 이제 시리아 내전기 당시에 이란 시아파 계열의 민병대와 그 다음에 혁명수비대 이제 프록시들, 그쵸? 그 다음에 이란 정보부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이제 아사드 정권을 지켜내고 사실상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수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시리아 당연히 알라위트파를 중심으로 한 친이란계 정권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레바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헤즈볼라가 그냥 원내 정당이고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헤즈볼라다가 레바논 총리와 대통령을 배출했던, 그쵸? 그런 지역이다, 그런 나라다 보니까 뭐 더 이상 엘라보레이트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의 그런 친이란 계열 국가다라고 설명드리면 되겠고요, 그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라크입니다, 그쵸?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시아 반 순위 반 나라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라크 원내에 이라크 의회 내에 지금 순위 계열은 고작 2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5%는 전부 다 시아 계열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이라크 전쟁이라는 이슈가 무색하게도 지금 이라크는 전쟁 전후에 ISY 전쟁 이후에 이제 친이란계 국가로서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태세를 전환한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고, 지금 오른쪽 이제 아래쪽에는 잘려서 여러분들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예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렇죠? 지금 후티 반군도 당연히 이란 정보부와 이란 혁명수비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조직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란이 중동 지역 내에다가 이런 대외적인 영향력을 투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이나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조직들과 단체들이 중동 전역에 있는데 중동 전역에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 조직들에 대한 타격 하나하나가 이란에게는 국가 사회적 이익 혹은 뭐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국가 최중요 이익이라고 분류가 될 만한 그러한 요소라는 겁니다. 석유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라고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기도 하고요. 이란의 석유 엄청나죠, 여러분들. 이란의 석유,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수단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예요. 왜냐면 이란이 제재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란이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형태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준군사적인 수단들을 이용한 대외 정책의 실현 같은 것들이 사실상의 유일한 옵션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란이 외부로 어떠한 영향력을 투사시키고 그 외부에 투사된 영향력 때문에 내부가 안정화되는, 그렇죠? 내부의 지지도를 결집시켜서 이란 정부가 이란의 현대 체제가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이 역학관계 때문에 사실 석유만큼 중요한 게 예멘의 후티 반군, 석유만큼 중요한 게 시리아의 PMF, 석유만큼 중요한 게 이라크의 시아파 정치인들, 석유만큼 중요한 게 레바논의 헤즈볼라 라고 우리가 보시는 분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저도 동의하고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좀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거를 때리면은 이란은 굉장히 중요한, 이란이라는 국가가 유지된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은 언제나 뭐를 선택한다? 야, 전쟁 한번 할까 진짜? 야, 머리 한번 맞대볼까? 우리 헤드온 헤드로 한번 싸워볼까? 라는 그런 입장들을 취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오히려 좋아, 들어와, 해봐, 너가 원한다면 한번 걸어봐 라고 말하니까 거기에서 뭐가 되는 거죠? 이란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국가 최중요 자산들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그거예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불과 2달 전에 이란의 수도
테헤란 한복판에서 누가 죽었죠? 헤즈볼라 수장, 아니 하마스 수장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북, 이북 너무 그것도 정치적 위상이 낮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치면은 거의 국정원 차장, 국정원장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어떠한 인물이 서울 시내 자택에서 공습을 받아서 죽은 겁니다. 이거 전쟁이에요. 전쟁인데, 나 전쟁 좋아 라고 말하니까 이란이 그래? 하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그래서 요번엔 시리아 다마스쿠스 시내에 위치한 PMF 사령관 2명을 공습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이란의 최우방국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그렇죠? 시리아 수도에 있는 PMF 사령관 2명을 공습으로 죽여버렸어요. 야, 전쟁할까? 해볼까 우리? 이스라엘이, 그죠? 우리 한번 해볼래? 얘네 죽였는데 너 그래도 가만히 있을 거야? 나 얘네까지 죽였어. 야, 나 니네 앞마당까지 날렸어 지금. 근데 안 할 거야 나랑? 안 할 거야? 안 할게. 오케이, 다음.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본거지인 사나를 1700km로 날아갔어요, 여러분들. 공군 비행기가 1700km로 날아가서 거기를 폭격하고 돌아왔습니다. 무려 영공 3개를 침범하고, 그쵸? 영공 3개를 침범해서, 영공 영해를 3개를 침범해서 날아가서 폭격하고 돌아왔습니다. 참어? 그거 참어? 참을게. 미안. 그만 때려. 나 진짜 참는다. 그만 때려. 이란은 또 그래요. 그래? 다음 거 때릴게. 다음. 그쵸. 레바논 지상전. 레바논 남부에 지금 뭐가 들어가? 이스라엘 육군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오늘 8명 전사했죠, 이스라엘군. 8명 전사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쵸. 야, 너네 가장 어떻게 보면 친한 나라잖아. 레바논 원래 완전 헤즈볼라 너네 거잖아. 헤즈볼라 걔네가 먹고 있던 나라인데 거기 남부 지역에서 지상전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 경계선까지 정해놓고 거기서 지금 제한전 벌인다고 있는데 너 이거 참아? 참을게. 그만해. 야, 이스라엘, 야, 그만해봐. 왜 이렇게 오버해? 야, 왜 이렇게 강도가 높아? 이걸 또 참아? 다음. 이 다음은 뭐가 될까요, 이제? 이제, 여러분, 이제 누가 더 무섭나요? 맨 처음, 야, 전쟁할래? 이랬던 이란이랑, 할래. 막 옷을 막 벗어요. 야, 할래, 나. 해봐. 야, 찔러봐. 쑤셔봐. 야, 쑤셔봐. 여기 내가 배 깔게. 야, 쑤셔봐. 이 뭐가 더 무섭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쑤셔봐가 더 무서워요. 그쵸? 쑤셔봐가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원래면 이제 지금 히레프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미사일 탄도탄 좀 쏘고 자폭들은 좀 쏘고 그거 아이언돔으로 방어하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쪽에서 우리 국민들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다 이러고 말아야 되고요. 그쵸? 이란 입장에서도 야, 이스라엘, 야, 깝치면 우리가 탄도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거 봤지? 야, 하지마. 우리 적당히 신사답게 합의하자고 하고 이제 원래 물러나는 게 정상인데 탄도탄 쐈는데 그걸 다 막아낸 다음에 다음. 계속 다음 놈. 그쵸? 다음이 어디가 될까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이 상황을 강제해야 돼요. 계속 이 상황을 강제해서 뭘 하는 게 목표일까요? 크게 2가지 목표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중동 전역에 퍼져 있는 모든 프록시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에 대항하게 만드는 거. 사실상의 전면전이죠, 이게. 왜냐면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양측의 정규군이 맞붙을 만한 곳은 없어요. 그거는 거의 그냥 실현 가능성이 극도로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극도로 낮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공중 전력의 전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발생할 수가 있지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LSGO, Large Scale Ground Operation 이런 것이 벌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로 엄청 낮아요. 엄청나게 낮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란이 중동 전역에 뿌려놓은 자기들의 프록시들, 그쵸? 대리전 수행 조직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과의 결전을 보는 거. 그걸 유도하는 거. 사실상 이게 전면전 시나리오예요. 그죠? 이게 이스라엘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쾌재를 부르는 시나리오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좋아하는 시나리오고 이스라엘은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때리고 있어요. 이게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한 번에 패 죽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막 우리가 찾아서 뭐 타겟 정보가 어떻니 모사드가 가가지고 무슨 공작을 하니 필요가 없어요. 다 모이니까 지금. 그렇죠? 야 저그 테란 프로토스 야 다 모였어? 오케이. 핵 쏴줬다가. 그렇죠? 야 다 죽여 저거. 저기 도시 전체 밀어버려. 민간인 피해? 이제 1도 신경 안 써. 저기 있는 민간인들 다 걔네야. 지금까지 소개 안 한 민간인은 뭐야? 어차피 걔네 한 패거리야. 다 죽여버려가 되다 보니까 이걸 가장 원해요. 그리고 이걸 하면 이란이 망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석유랑 어깨를 나란히 해서 놓을 수 있을 만한 조직들인데 그 조직들이 최상층은 이미 다 죽었고요. 그렇죠? 말단까지 싹 쓸린다는 얘기예요. 말단까지 싹 쓸린다는 얘기예요. 말단까지. 그러면 이제 이란은 대외 정책을 투사할 수 있는 가장 큰 두 개 수단들 중에서 한 가지를 상실한 상태에서 그럼 이름밖에 남지 않은 석유만을 가지고 공허한 외침을 외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즉 이란의 대외 정책 투사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즉 외교 능력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인터랙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떠한 큰 윙 중에 한 가지 외교부를 상실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외교부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란이 안 따라주겠죠. 이란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란도 그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시나리오 중에 한 가지는 뭘까요? 이란이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이란이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이 촉수들이 다 잘려 나갈 때까지 가만히 그냥 인내하는 거. 그쵸. 아무것도 못해지 몰라. 그쵸? 그래서, 그쵸. 근데 그러면은 이란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 오늘이 우리가 전면전하기 가장 좋은 날인데? 오늘이 전면전하기 가장 좋은 날인데? 라는 생각이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이란의 프록시들이 하나하나 죽어나가면 죽어갈수록 이란은 야, 내일보다는 오늘이 세겠는데? 모레보다는 오늘이 더 세겠는데? 한 달 뒤보다는 오늘이 우리가 더 조직이 잘 살아있고 우리 전투원들이 더 많고 우리가 지휘 통제 능력이 더 잘 살아있는 날이 오늘일 텐데 한 달 뒤보다 3달 뒤가 아니라 1년 뒤보다 오늘이 더 센데? 그럼 오늘을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럼 결국은 뭘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가는 겁니다. 야, 다 모여. 한판해. 함대 결전해. 여기서 야, 우리 이거 전함, 거함, 거포주의. 야, 한번 거포끼리 한번 붙어봐. 이거를 선택하는. 즉 지금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손해 보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이 손해 보는 게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응을 안 하면은 촉수가 잘리고 대응을 해도 촉수가 잘려요. 그렇죠? 물론 미래 시나리오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에는 약간 방향이 달라요. 30년 프레임, 20년 프레임을 놓고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선택지의 역학관계가 완벽하게 뒤집어집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잘리기가 더 좋은 선택지가 돼요. 20년, 30년짜리 프레임으로 바꿔놓고 분석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기라는 옵션이 훨씬 더 좋아져요. 놀랍게도. 왜 그럴까요?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아무것도 안 하기라는 옵션이 조금 더 매력적인, 그러니까 진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쵸? 왜냐면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타임프레임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 정도의 타임프레임을 고려한다고 치면은 어떤 이유에서 이게 더 맛있는 옵션이 돼버리는 걸까요? 아니, 우리가 보기에, 야, 내일 죽나, 오늘이 더 세다면 오늘 싸우는 게 낫지 않아? 이건 조금 단기적인, 그쵸? 약간 뭐 1년에서 2년 정도의 타임프레임 내에서의 역학관계가 맞다면, 그쵸?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10년, 20년 정도, 30년 넘어간 것 같고요. 그쵸? 10년, 20년 정도의 프레임으로 우리가 잡아놓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면밀하게 공습을 계속해서 손발을 다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조직의 최하층부는 건들지를 못해요. 그거는 너무 강도가 높아요. 이스라엘도 그 정도의 강도와 템포를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공세 종말점, 어떻게 보면 공세 종말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너무 모세혈관이에요. 맞아요. 뿌락지 이걸 다 섞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레바논 안에서도 지금 헤즈볼라 지지자들이 전부 다 무기를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라크 내에서도 지금 모든 친이란계 민병대들이 적극적으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리아 내 PMF들도 일부 조직들은 시리아 정규군 안에도 편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의 편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찰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단 조직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물론 상층부와 중층부는 다 날아가겠지만, 그쵸, 상층부와 중층부는 다 날아가겠지만 적어도 하층부는 남길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점조직까지 하나하나 다 잡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함대 결전인 거예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거함 거포주의 이런 거 아니라, 그쵸? 이게 한 번 딱 마주치는, 그죠? 이걸 뭐라 부르죠? 이걸 뭐라 부르죠? 그 2차 대전 2차, 제가 해군을 잘 몰라서 그쵸? 회전? 한 번의 회전, 그쵸? 한 번의 회전으로 결정짓는 그 대규모의 전투, 그쵸? 레바논 남부가 됐든 그게 시리아가 됐든 그건 알바 아니고요, 우리한테는. 그쵸? 그 뭐가 됐든 간에 그거를 유도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왜? 말단까지 다 쓸어버릴 수 있으니까. 어차피 상층부와 중층부는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들. 상층부와 중층부는 죽은 목숨인데 하층부를 살리냐 살리지 못하냐의 관점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분하지만 우리는 이번엔 패배를 인정하고 10년에서 20년 프레임으로 다시 우리가 인내의, 그쵸, 고통의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다시 이란의 위대한 부흥을 꿈꿔보자 라는 선택을 한다면은 이대로 맞고 있기 옵션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JWK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란이 그만큼 안정적이지가 못하다는 거죠. 지금 이란 내부에서도 아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당하고 있는데 고작 할 수 있는 게 미사일 공습밖에 없어라는 여론이 어디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냐면은 신정주의자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요. 신정주의자가 이란의 가장 큰 이제 대개호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그쵸? 대가리가 깨져도 호메이니가 약간, 그쵸? 강경파들, 그쵸? 어떻게 보면은 원리주의,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죠? 혁명수비대의 근간이 되는 인력풀이 다 그 신정주의자들 세력입니다. 그 신정주의자들 인구예요. 그렇죠? 이건 자료 조사 결과마다 다르긴 한데 인구의 한 50%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걔네들 중심으로 아니 우리 위대한 지도자가 만든 이 여러 시스템과 우리의 영향력과 우리의 스피어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런 말하면 좀 묘하긴 하지만 우리 시아파 생활권. 죄송합니다. 용어가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 약간 이 시아파 레벤스라움 같은, 그쵸? 이 초승달 권역, 이게 실제로 크레센트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이 초승달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손 놓고 본다고? 게다가 신임 대통령이, 그쵸?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거든요, 이란이. 근데 신임 대통령이 이거 손 놓고 본다고? 그럼 뭐가 일어난다? 신정주의자들 중심으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든, 그쵸? 뭐든 간에 지금 정치 상황이 계속해서 혼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히잡 시위의 잔불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고요. 물론 완벽하게 굉장히 큰 주요 동력들이 상실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민주화 움직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런 잔목소들은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발루치스탄 분리독립 운동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아프가니스탄 문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뒤집어 엎고, 그렇죠? 대통령의 얘네들이 당연하다라고 잡고 가는 애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다는 거.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10년, 20년 프레임을 놓은 선택을 못 하네요. 그쵸? 지금 국내 정치가 불안하니까 10년, 20년짜리 프레임을 놓고 하는 이 100년 대기의 선택, 그쵸? 장기적인 선택을 놓고 하는 선택을 못하면 그럼 결국에는 이란한테 옵션은 뭐밖에 안 나는 거죠? 한타.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잃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야, 지금 5대5 한타를 할래. 5대5 한타를 할래, 너네. 너 지금 미드가 아니죠, 그쵸? 너 지금 양측 병력 200대 200대 싸움을 그냥 한번 해볼래. 실제로 200대 200이 아니죠, 그쵸? 2만 대 200 정도죠, 그쵸? 근데 200대 200을 한번 해볼래. 그쵸? 이걸 한번 해볼래. 아니면은 그냥 사이드 타워 다 밀리고, 그쵸? 너 멀티 다 깨지고, 그쵸? 이렇게 그리고 너 본진만 남고, 그쵸? 본진이랑 앞마당도 없어요, 그쵸? 본진만 남고 그냥 너 한번 목숨줄 원코인 한번 더 줄까? 이거의 선택지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근데 문제는 본진 미네랄이랑 본진 가스가 다 떨어져가, 그쵸? 본진에 쌍둥이 타워가 밀려 있어. 그쵸?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쵸? 너 톡 되면 다 무너지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한타 하는 게 낫지 않아? 이거 한타 하는 거 낫지 않아?
이런 선택지가 계속해서 강요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때릴 만한 곳들 몇 군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야 다음 레바논 지상전 하고 있죠, 그렇죠? 야 다음 해서 나올 만한 거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야 다음 지금 뭐 때리냐면 뭐 헤즈볼라 때렸고요, 하마스 때렸고요, 후티 때렸고요, 레바논 때렸고요, 그렇죠? 이라크 때릴 수 있죠. 맞아요. 이라크도 때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야. 이라크에도 PMF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라크의 PMF가 이제 시아파 PMF가 있고 거기에 한 조직이 이라크 내에는 한 4만 5만 정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담당하는 담당자들 뭐 날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IS가 여러분들 이거는 저희가 오늘 뭐 후반부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중동 내에서의 역학 때문에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게 IS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아주 기고만장하게 살아서 막 날뛰고 있는 게 IS예요. 지금 실제로 IS가 여러분들 정말 한 2년 만에 차량 자살폭탄 테러를 이용한 공세를 수행했어요. 한 3달 전에? 두세 달 전에? 물론 IS가 그전에도 계속해서 공세를 수행하긴 했습니다. 본인들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쵸? 근데 정말 오랜만에 VBIED를 이용한 공세작전. 이거 원래 IS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거거든요. 그쵸? 이 차량에다가, 여러분들 급조 방탄 차량 아시죠? 그쵸? 급조 방탄 차량에다가, 이제 인화성 물질과 폭발성 물질들을 잔뜩 싣고, 그쵸? 돌진해서 전선에 구멍을 내고 나면은 구멍난 방어선으로 이제 IS 전사들이 고속 기동해서 쏟아져 들어가서 그쵸? 막 주변 마을들을 이제 점령해 나가는 그쵸? 약간 그런 식의 작전이 정도 한 2년? 진짜 한 2, 3, 제 체감으로는 한 5년이 넘었는데 아마 5년까지는 안 됐을 거고 한 2, 3년 만에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차량 폭탄 테러랑은 좀 달라요. 테러는 단발적 사건인데 차량 폭탄을 이용한 공세, 조직적인 공세, 예, 그게 수행이 됐어요. 차량 폭탄 테러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공세가 수행이 됐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반사이익을 지금 얻고 있는데 뭐 이건 저희가 조금 뒤에 나누더라도 한 가지 때릴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라크가 맞습니다. 이라크를 때릴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라크도 한 가지 옵션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리아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 PMF. 얘네가 사실 PMF의 주력이에요. PMF의 본체가 어디냐라고 하면 사실 시리아를 꼽는 게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시리아의 PMF와 연계되어 있는 여러 조직들과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도 한 다스 나올 거예요. 한 2, 30명 나올 겁니다. 이제 상층부, 중상층부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인력이 한 4, 50명 나올 거예요. 한 4, 50명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 조직이 다 합쳐서 한 150개 조직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각 영세한 조직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 조직들의 머리만 다 날린다고 해도 150명밖에 안 돼요. 150명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시리아의 PMF도 충분히 때려볼 만한 타겟이다 라고 또 설명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이거는 약간의 이제 이란에 대한 직접적 타격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애매한 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타겟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시리아 주둔 러시아군 자산들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군 혹은 복수 목적 자산들이 있거든요. 시리아 군이랑 러시아 군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쵸? 어제도 탄핵고 공격받았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때리는 게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실제적 군사력이 약화된다라는 효과보다도 정치 외교적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서구권의 이 태도를 굉장히 애매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쵸? 굉장히 애매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잠깐만 러시아를 때린다고? 근데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러시아군 탄핵과 폭발했죠. 맞아요. 정치공학적으로 진짜 최적의 타겟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서구권 너 진짜 반대할 수 있어? 야 너 나 반대하면 그럼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너네 러시아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너? 너 입장이 이상해지잖아. 어쩔 건데? 무기는 할래? 아니면 비난할래? 비난 한번 해봐. 어쩔 건데? 니들 뭘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비난해봤자 바이든 한 달 후에 교체.
아니 뭐 이게 뭐 안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공학적 목적에서 그렇죠? 이제 폴리티컬 이제 엔지니어링적인 목적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타겟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 타겟으로 너 이거 때리면 어떡할 건데? 의 타겟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죠? 타겟 중에 한 가지로서 또 고민될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가장 맛있는 거는 라카티아 항구입니다. 라카티아 항구라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 시리아의 S자의 위쪽 볼록 튀어나온 거를 쫙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키프로스 쪽과 연계되어 키프로스 쪽을 바라보는 해안에 있는 라카티아 항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카티아 항구에 있는 이중 목적 시설들 같은 거 때려주면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정말 맛있는 게 아니죠. 정말 효과적일 거예요. 네, 정말 좋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적을 이제 강제한다는 입장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서구권에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타겟팅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옵션, 또 다른 이제 타격 대상, 그렇죠? 좀 공격 대상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멘은 예멘인데 예멘 본토의 후티 말고 물론 후티도 옵션 중에 한 가지입니다. 후티 한 번 더 때리는 것도 옵션이에요. 왜냐면은 저번 엊그제 있었던 후티 공습은 대체로 시설 공습이었어요. 시설에 대한 공습이었어요. 근데 인물에 대한 공습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후티 지도자나 아니면 후티는 그 과두제예요. 과두제. 그래서 그 과두정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여러 지방 정부들에 대한 타겟팅 그 당연히 가능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맛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예멘 영해 내에 떠 있는 예멘 인접 수역 내에 떠 있는 이란 정체선들 걔네가 핵심이거든요. 그 이란이 후티에게 지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력 중에 한 가지가 정보 전력이에요. 사실 뭐 미사일을 보냈다, 뭐 소화기를 보냈다, 막 이런 말들이 있지만 그거는 사실 택티컬한 부분이라고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가장 맛있는 건 이란 정보선이에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그쵸? 이 정보선이 지금 예멘 근해에 떠 있는데, 늘 떠 있어요. 사실 이거 떠 있은 지는 한 7, 8년이 넘었습니다. 교대하면서 뜨고, 이제 이미 다 따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어지간한 디테일들 다 따여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정보선, 그러니까 통신, 정보,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휘 통제를 수행하는 이제 상선으로 위장된 어떤 함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공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그렇죠? 부분이다라고 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호르무즈 죄송합니다. 호르무즈가 아니죠. 이란 원유 시추 시설들. 뭐 이거는 근데 글로벌 임팩트가 너무 셀 거라서 굉장히 후순위가 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란의 자존심 양날개에 다른 날개까지 꺾겠다는 거라서 이거는 수준이 훨씬 더 낮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거라서 아마 이거는 타격 순위 이거는 진짜 이제 전면전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옵션. 그러니까 이란이 야 한타해, 야 미드 모여, 야 200대 200 싸움 한번 해라고 할 때 이제 실시할 수 있는 옵션이지. 물론 가능성은 힐프적 가능성은 당연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하이 임팩트 로우 퍼시빌리티 분석상 이것도 이제 리스트 안에 들어간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지금 타격 대상들로서 손꼽힐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조금 매력적인 일이라고 말하니까 제가 자꾸 너무 친히 이스라엘적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입맛을 돋우는 그런 옵션 중에 한 가지가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던 발루치스탄 반군들입니다. 이란 동남부 지역에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 발루치스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발루치스탄이라는 지역이 이제 파키스탄, 이란을 이제 국경을 월경을 해서 그렇죠? 어떤 한 지역 어떤 민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적인 어떠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사실 한 20년, 30년 동안 저항 자체는 수백 년짜리 저항이고요, 그렇죠? 최근 한 20년 사이에 조금 강도가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메이저 테러리스트 액티비티 이제 뭐 인셔전트 액티비티를 하는 주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들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그런 조직들을 이용한 어떤 이란 영토 내에서의 공격 같은 것들 혹은 그런 조직과의 연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란의 아픈 곳들을 훨씬 더 많이 후빌 수가 있다는 것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정확합니다. 네 맞아요. 게릴라 후원 뭐 비정규전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렇죠?
이제 그린베레들이 하는 일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충분히 시행할 수가 있는 곳이고, 발루치스탄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지원이 절실한 조직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항을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받지도 못했고, 또 이란 정부가 갖고 있었던 그 고압적 태도 때문에 외부에서 발루치스탄 반군들과 연계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높았던 케이스가 지금 생각보다 물살인데? 생각보다 안 센데? 생각보다 이란의 선택지가 많이 없는데? 라는 게 밝혀지는 이상 충분히 만지작거릴 수 있을 만한 옵션이 되었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루치스탄에 대한 어떠한 그런 비밀공작 활동 혹은 이제 준군사적 지원 혹은 준군사적 개입 같은 것들도 옵션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어 보인다 정도의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에서 지나가면서 제가 채팅을 읽어봤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이제 이란의 해외 자산인데, 문제는 이 해외 자산이 있는 곳들이 흔히들 이제 이스라엘이 건들 수 없는 곳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굉장히 애매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카타르와 UAE죠. 그죠? 이란이 제재를 회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수니파 국가로 알려져 있는 아랍에미리트 공화국과 이제 카타르 이 두 나라에서 활동하는 여러 시아계 혹은 수니계, 무슬림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무슬림 계열 사업체들을 통해서 이란 내의 여러 가지의 이제 경제 및 군사 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국가적 역량들을 확충해 왔습니다. 이것을 타겟팅하는 것은 리스크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순위파 국가들에 대한 자극까지 될 수가 있다 보니까요. 그 경우에는 이제 사실 순위 시아가 합작하는 순간 이거는 다시 한번 골란고원에서의 피 튀기는 전투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요. 아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카타르와 UAE에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란 계열 자산들을 공격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또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한 가지고요.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 강제된, 그죠? 지금 전략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전략적인 상황에서 강제되어 있는 이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이란한테는 엄청나게 심대하고, 원래는 이스라엘에도 심대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심대해야 되는 거에 다음 수준들이 뭐가 있냐라고 놓고 보면 사실 한 가지가 저희가 다루지 않은 위협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 게 핵입니다. 핵무기거든요. 근데 요거가 왜 전면에 안 나올까요? 아니 러시아도 맨날 핵 위협하고 북한도 맨날 핵 위협하고, 근데 아니 이란도 물론 핵이 아직 전력화가 안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긴 있지만, 이란도 충분히 핵과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옵션들을 언플이라도, 그쵸, 그냥 메시징으로서라도 조금 다룰 만한데 왜 이건 안 다뤄질까요? 왜 그러니까 핵 위협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왜 핵 옵션이라는 것이 왜 수면 위에서 잘 안 다뤄질까요? 서방의 개입 때문에. 사실 근데 이란 입장에서 아주 좀 전술적인 택티컬한 부분들 놓고 보면 미국과의 핵합의에 대한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불꽃이 되기를 이란은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란 핵합의를 통해서 제발 우리가 핵 에너지를 그쵸? 핵 에너지 이거 이 서양 콤마 그쵸? 이거 하면서 핵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옵션들 양보를 받아내고 그쵸? 그리고 이제 이란이 이제 조금 더 발전적인 좀 무기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시큐어된 환경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옵션들 원전은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한을 조금 더 풀면서 이란의 이제 세계 무대에서 다시 정상 국가화의 코스프레를 진행을 하는, 그렇죠. 약간 그런 거를 아직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전술적인 이유, 그렇죠. 미국과의 이제 JOPCA 그 이름이 잘 안 해요. JPOCA인가요? 아무튼 그 협약, 그렇죠. 포괄적 핵합의와 관련되어 있는 그것에 대한 끈을 아직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신임 이란 대통령이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훨씬 더 많은 이제 외교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당연히 핵과 관련된 것을 섣불리 이제 수면 위에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그렇죠. JCPOA, 그렇죠. 이거 엄청 안 해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보시다시피 이걸 어떻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JCPOA 아무튼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도 당연히 맞고,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스트래티직한 이유 때문에 말을 하는 건데요. 두 번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핵 얘기를 꺼내면 핵전쟁이 나서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뭐이?
당연한 말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핵 위협은 다른 나라에 대한 핵 위협과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다른 나라는 핵 위협하면 야, 너 쏠 거야? 야, 그럼 나도 쏴? 나도 쏴? 너 쏠 거야? 나 쏜다니까? 야, 서로 쏘지 마. 우리 억제, 알지? 근데 이스라엘은 잠깐만, 쟤네가 핵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야, 먼저 쏴. 먼저 쏴. 위협 이런 거 하지 마. 먼저 쏴, 그냥. 먼저 쏴. 가 나와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가 전체가 절벽 위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늘 생각을 해요. 그쵸? 이거를 야, 나 민다? 너 민다? 그러면 밀기 전에 저놈의 목을 자르면은 밀릴 일도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리죠. 그쵸? 다른 나라들은 야, 나 밀면 떨어질 때 너 멱살 잡고 같이 떨어질 거야. 나 같이 떨어질 거야. 나 같이 떨어질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하면서 이제 억제가 되는 거죠. 상호. 그쵸?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한테 야, 핵 쏠까? 야, 우리 핵카드 만지작 한다. 야, 쟤네 저거 만진다. 야, 죽여. 야, 쏴버려. 야, 석유 뭐 헤즈볼라. 야, 필요 없어. 테헤란 폭격. 그냥 폭격. 올 폭격. 그쵸? 이렇게 나와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리미터를 이란이 해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핵 위협이 작동을 안 해요. 이스라엘의 뭐 전략 문화라면 전략 문화일 수도 있는 거고 외교 정책이라면 외교 정책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핵 위협이라는 것의 수위가 다른 나라의 핵 위협이라는 것과는 굉장히 결이 다르게 작동을 한다는 거. 그렇다 보니까 핵이라는 것이 이제 물론 당연히 전력화가 못됐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력화가 뭐 아직은 안 된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어요, 그렇죠? 전력화가 아직은 안 됐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얘기가 수면 위로 절대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약간 이런 어떤 이런 로직 때문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핵카드를 만지면 산업 인프라를 깨부셔서 할 말이 없으니까도 맞는데요.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핵을 쏴버릴 거예요, 그냥. 핵카드를 만지면 우리가 먼저 쏠게. 우리가 먼저 쏘면 돼. 가 돼서 그렇습니다. 통보, 언플, 외교 없어요. 그냥 쏠 거예요. 그래서 핵카드를 만지작 거리면 쟤는 저거 만진다. 쏴. 경보 없어. 이런 거 없어. 우리 이런 거 없어. 우리는 언플 하고 핵 에스컬레이션 이런 거 없어. 우리는 그냥 끝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란도 섣불리 핵 이런 얘기를 잘 못 꺼내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알아요. 이스라엘도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런 걱정이 없다 보니까 놀라운 나라죠 정말로 여러분들. 그런 걱정이 없다 보니까 또 이런 기계적인 작전들, 기계적인 오퍼레이션들이 또 수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굉장히 어차피 안 쓸 걸 안다라는 표현도 어느 정도는 맞긴 맞는데 어차피 못 쓴다가 조금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도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쓴다라는 왜냐면 여러분들 핵 카드는 외교적 카드예요. 군사적 카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외교적 카드라는 걸 전 세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외교적 카드로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 리스크, 그렇죠? 그 옵션, 그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군사적이라고 해서 저놈들 분명히 생각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란 입장에서도 너무 리스크가 높고 이란이 사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컬레이션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야 이란 다음 아사드 때렸어. 이래도 안 싸워? 다음 후티 때렸어. 이래도 안 싸워? 다음 레바논 때렸어. 근데 이래도 안 싸워? 다음 이라크 때렸어. 그래도 안 싸워? 다음. 이걸 계속해서 강제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쵸? 엄청나게 강도 높은 상황이라면은 그쵸? 다음 매번 할 때마다 하나씩 강도를 같이 맞춰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이란의 모양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란의 위상이 이상해진다라는 말이 아까 제가 이란 국내 정치에서는 신정주의자들 중심으로 약간의 불만 여론들이 조금씩 표출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드렸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외국이에요.
외국에서 잠깐만 내가 이란이라는 국가를 가디언으로 이 크레센트 국가의 리더로 삼고 있는 게 맞아? 이게 그 정도의 세이프티를 나에게 보장을 해주고 있어? 그 정도의 어떤 충분한 권위라던가 이득이라던가 역학관계 내에서의 어떤 안전 같은 것들에 대한 개런티가 발생을 해? 약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뼈아픈 이탈이 될 수 있는 게 이라크입니다, 사실. 이라크가 떠나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이 구도상 이라크가 친이란 대열에서 빠지면 지금 이란이 향유할 수 있는 많은 어떤 지정학적 문제, 또 지정학적 어떤 바이패스, 우회로들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라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순위 반, 시아 반인 나라인데 문제가 뭐냐면 원내에 진입한 게 시아파가 75% 정도라는 게 이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그 말인즉슨 이런 표현을 쓰면 너무 저렴할 수도 있지만 순위 시아파의 정상화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그쵸? WWE가 안 되다 보니까 늘 있는 WWE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라크 국회의 정상화가 발생을 하면서 그쵸? 역시 정상화는 유대인 그쵸?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이제 순위파 국가로 다시 돌아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순위파 국가로 돌아서게 되는 순간 이제 다시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라던가 그쵸? 이제 친미 계열 인사들이라던가 그쵸? 이런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아시다시피 물론 지금 친미 계열 인사들이 많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퍼레이션 되어 있는 상황은 맞긴 맞지만 그래서 다시 그들이 쉽게 돌아올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순위파 정권이 다시 이라크 국회에 대한 어떠한 통제력이라던가 아니면 적어도 헤드온헤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력을 다시 확보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미 크레센트 지역에는 굉장히 큰 균열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약한고리라면 약한고리 아니면 또 가장 매력적인 타겟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라크고요, 그렇죠? 가장 매력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 예멘입니다. 가장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는 사실 예멘이야. 아까 제가 뭐 예멘 정보선이라던가 아니면 예멘의 과두 그 후티 정부의 과두 통치 체계에 대한 공습 이런 것도 당연히 옵션적으로는 고려할 수가 있는데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게 이제 예멘 파트 예멘의 후티가 지금 누구의 이슈와 누구의 자원을 끌어먹고 있기 때문에 순위파 국가들의 그것들을 끌어먹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라크 그쵸 사우디 UAE 그쵸 뭐 카타르도 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쵸 뭐 터키도 조금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에서 굳이 후티에 대한 너무나도 심대한 디그레이드를 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라던가 UAE 쪽의 어떠한 역량들이 다른 데에 투자될 수 있는 그러한 지정학적 환경 혹은 군사적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후티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군사적으로 혹은 또 정치 외교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에도 조금 매력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게다가 지리적으로도 당연히 리스크가 좀 큰 거. 아까도 말씀드렸던 영공과 영해에 대한 바이올레이션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중동 지역, 아라비아 반도 남부 지역에서의 에스컬레이트 자체가 홍해 지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서구권 국가들한테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옵션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지금 홍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이란 선박을 공격한다던가 아니면 이란의 무기 수송선들, 그렇죠? 다우선들 이용해서 무기 수송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다우선들에 대한 공습 같은 것들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실 해상 교통 부분에서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글로벌 물류망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은 임팩트를 가할 수밖에 없는 이슈다 보니까요. 그런 옵션들을 선택할 가능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평가된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중앙아시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있을까요? 라고 있는데 뭐 아프가니스탄 정도가 가장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받을 건데 메이저하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메이저하지 않은 이슈 중에 한 가지다. 지금 오늘 이슈에서는 그렇게 높은 강도의 이슈라고는 보기 좀 어렵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타냐후가 전쟁을 잘한다라기보다는 네타냐후도 네타냐후지만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게 잘 돼 있다. 이게 지금 어떤 총리였든 간에 어떤 리더였던 간에 시행할 수 있었던 준비라고 저는 보여요.
네타냐후의 물론 의지와 어떤 추진 능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뭐 그것까지 저평가할 생각은 없지만, 사실 저는 네타냐후도 네타냐후지만 어떤 총리가 있든 간에 이런 오더를 내리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미리 사전에 보유해 놨었다는 거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물론 정보를 저는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정보 전의 관점에서 훨씬 더 좋은 역학관계들에 대한 좀 전원 도출 같은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정도의 모사드의 역량도 모사드의 역량이고요. 그 다음에 엑세큐션 부분에서의 유려함, 뭐 싱크로나이즈 이런 거가 너무 좋아요. 보시다시피 그 삐삐 공작 기억나시죠? 삐삐 공작 이후에 이제 헤즈볼라에 대한 타격을 이제 여러분들 타임라인으로 그려보면은 되게 로지컬한 이런 전개들이 나와요. 삐삐 공작하고 나서 헤즈볼라 이제 간부진들에 대한 상층부 간부진들에 대한 핀포인트 공격이 수행이 됐고, 그 다음에 제한적 지상전을 벌였잖아요. 이 템포, 이 주기의 차이, 그쵸? 그 다음에 이 준비 과정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싱크로나이즈가 잘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그 전에 물론 헤즈볼라 상층부에 대한 공격이 있었죠. 삐삐 공작 이전에도 헤즈볼라 상층부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었어요. 그쵸? 레바논 내에 공습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상층부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고, 그 다음에 약간 셀 다운된, 그쵸? 약간 수면 아래로 헐 다운 시킨 느낌으로 내려놓은 다음에 이제 삐삐 공작을 통해서 본인들은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 통신 체계의, 그쵸? 그 통신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왜냐면 조직의 상층부가 타격을 받아서 수면 아래로 내려왔다 보니까 이제 조직원들에게 여러 가지의 뭐 지령이라던가 아니면 작전 태세라던가 아니면 뭐 위협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전파는 전부 다 그 본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 체계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이제 서큘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 서큘레이션 매개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동시에 인명 피해까지 극단적으로 많이 입혔죠. 그렇죠? 인명 피해까지 극단적으로 많이 입혀서 이제 중간 조직원들이, 그쵸? 어느 정도의 기능을 상실한 그때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핀포인트 타겟을 통해서 그 이제 피해를 입은 중간 조직원들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을 강제한 거죠. 중간 조직원들이 피해를 입었다 해도 상층부가 남아있으면은 하층부에서 중간 조직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다시 끌어오면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대체해버릴 수가 있는데, 상층부가 숨어있는 동안 중간 조직원을 날리고 그 다음에 하층부에서 끌어오지 못하게 상층부를 날려버리면은 하층부에 있는 쪽은 오더도 안 내려오고 어떠한 옵션을 내가 취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모드스 오퍼랜드로 작전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빠진데 뭘 한 거죠? 제한적 지상전을 해서 지상전으로 그냥 밀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냥 영토를 그냥 면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면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헤즈볼라 일개 조직원의 입장에서는 또 말단 셀의 어떤 장, 그렇죠? 팀장 정도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맞는 건지, 저기에 나가서 아니면 후위를 도모하는 게 맞는 건지, 뭐 누가 명령을 내릴 것도 없고 뭐 지도도 없고 지금 어떤 식으로 작전을 해야 될지에 대한 프리퍼레이션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본인의 의사결정과 본인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데 이스라엘군의 저런 작전 형태, 굉장히 비인도적인 작전 형태 같은 거 앞에서는 사실 일개 셀과 뭐 일개 조직과 해봤자 뭐 40명 50명 많아봤자 40명 5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조직이 지금 시가전을 벌이는 옵션을 선택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직들끼리 어떠한 연계성을 다시 확보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이 정보 작전 능력에 의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네트워크가 운용되는 것도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찍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시퀀스적 이런 레이어들, 작전의 레이어들이 설정되고 그것이 충족되고 앞에 사전 조건이 충족되다 보니까 뒤에 것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그러한 어떤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런 플랜, 그렇죠? 그런 또 엑시큐션 능력, 실제 수행 능력 이런 것들에 저는 오히려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한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보기관, 군, 그쵸? 그 다음에 행정부, 이제
뭐 총리, 그죠? 총리와 이제 여러 고위급 지도자들 이 세 어떤 다이나믹스 안에서 굉장히 한 몸처럼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잘한다, 좋다, 뭐 이런 감상적 평가가 아니라 굉장히 사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꿈꾸는 민관군의 모습이 저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한민국 국민,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아니면은 좀 선망할 만한 그런 역학관계, 그러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어떤 스트럭처 혹은 뭐 이런 그냥 액티비티의 관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그런 모습들과 성과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좀 고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정치기구, 지금 말씀드린 정치기구, 고위급 정치가들, 그렇죠? 이들의 실행 능력, 엑시큐션을 명령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상황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로 대단한, 그렇죠? 그런 옵션, 그런 모습이다라고 또 설명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전략 문화라는 데에서 많이 나와요. 전략 문화에 의해서 수행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그 전략 문화는 총리부터 일개 병사까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그쵸? 별 한 끝 위에 서 있는, 그쵸? 언제든지 지중해 바다 안으로 쓸려 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에서 오는 그 문화, 그쵸? 거기서 오는 저 어떻게 보면은 뒤가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잔혹한, 그쵸? 그런 옵션들을 거침없이 선택할 수 있고, 또 그 옵션의 선택에 있어서 뭐 국민적 반발이라던가 일치된 모습들, 약간 좀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래서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릴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약간 좀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메커니즘적으로 훌륭한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그렇죠? 근데 물론 민주주의 국가와 인권과 개인의 안전에 대한 어떠한, 그렇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절대로 옹호할 수가 없는, 그쵸, 그런 일이지만 디시전 메이킹과 또 엑스큐션, 실행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또 이런 집단주의적, 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효율의 작전 같은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면도 한 가지 또 저희가 조명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IS가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IS가 진출하는 방향이 대체로 시리아 쪽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이라크 쪽으로는 못 넘어갑니다. 이라크 쪽 IS는 굉장히 많이 약화되었고, 이제 이라크 쪽 IS는 시아 순위 가리지 않고 또 이제 페시메르가 그 우리 쿠르디스탄, 그쵸? 쿠르디스탄까지 다 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패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덜한, 그쵸? 그런 상황인데, 이제 시리아 쪽은 여전히 좀 혼돈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좀 공백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시리아가 이제 친이란 계열로 완벽하게 돌아서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뭐 특히 또 알라위트나 아니면 이제 시아 중심적 주도 내에서 이제 수니파 계열 장군들이나 아니면 수니파 계열 조직들에서 조금 불만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워낙 구도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뭐 HTS 막 이런 조직들도 굉장히 세가 강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권력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권력관계 내의 그만큼의 빈틈도 굉장히 많고, 그 빈틈들을 자양분 삼아서 IS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건 2024년이야말로 글로벌 지하디즘의 재건 원년이다라고 우리가 다시 말해도 될 정도의 퍼포먼스가 전지구적으로 좀 확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시리아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더 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렇죠? 지금 서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전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너무나도 우려했던 대로, 저는 또 서아프리카 전문가다 보니까 아프리카 전문가죠, 저는. 아프리카 전문가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우려했던 이제 토고, 코트디부아르, 가나 가 이제 최전선이 됐습니다. 전투가 슬슬 벌어지고, 슬슬 용의자들이 자꾸 잡히고, 슬슬 불법 무기들이 넘어오는 것들이, 그쵸? 양이 많아지고, 슬슬 묘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서아프리카 지역도 지금
글로벌 지하디즘, 그렇죠? 이슬람 극단적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의 재건이 일어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상황이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IS 중동 지역의 IS 어떻게 보면 원조 맛집이죠 여기가. 그렇죠? 원조 맛집도 본점도 살아나고 있고 분점도 살아나고, 사실 이제 아프리카를 우리가 사실 본점이라고 봐야 되고 여기를 분점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분점 본점 가릴 것 없이 양쪽 다 지금 성장이 굉장히 많고 알카이다 계열도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알카이다 계열도 다시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쵸? 특히 또 예멘이 원래 알카이다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예멘의 후티 쪽은 물론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제 후티는 참고로 죄송합니다. 이란은 참고로 예멘은 참고로 3파전입니다. 여러분들. 예멘 정부가 있고 남예멘 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티 반군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후티 반군은 이란이 지원하고 있고요. 남예멘 정부는 UAE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냥 예멘 정부는 사우디와 UAE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애매하죠. 그렇죠? 좀 이런 관계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애매하다 보니까 이란 이제 남예멘과 이제 오만 국경 지역에서 그런 약간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지역에서 이제 알카이다 연계된 걸로 추정되는 조직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다시 어떤 물리적인 영역을 점유해서 그러한 테러리스트 세이프 헤이븐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런 지역들도 다시 관측이 많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거기에서 이제 성장을 해서 다시 9.11 테러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 다시 어떤 뭐 파리 바타클랑 테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또 공포로 몰아넣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뭐 근시일 내 뭐 당장 내년부터 막 늘어날 겁니다. 막 이건 당연히 아니지만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프레임 정도 내에서 다시 한번 급증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들이 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IS 저는 KP라고 부르는 걸 조금 더 좋아해요. 저는 뒤에다 P를 붙이는 걸 조금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ISKP라고 하면 이제 호라산 프로빈스,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에 기반하고 있는 IS죠. 지금 사실상 IS의 이제 본가가 어디냐를 경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가 ISKP입니다. 그렇죠? 호라산 프로빈스까지. 제가 좀 옛날식이라서 그래요. 제가 조금 늙은이라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요즘은 P를 안 붙이는 게 유행인데 저는 여전히 P를 붙이는 걸 그냥 좋아할 뿐입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여러분들까지 따라오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ISKP랑 가장 심하게 싸우고 있는 게 ISWP. 그렇죠? WAP라고 얘기를 더 많이 하죠. 그렇죠? 서아프리카 프로빈스, 그렇죠? 그다음에 호라산 프로빈스, 그렇죠? 요 둘이 지금 본점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양대 IS 계열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고, 당연히 이제 ISIL, 그렇죠? 레반트, 이라크의 레반트 지역, 그렇죠? 요 지역은 뭐 원래 본점이다 보니까 언제 다시 성장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외에 IS 계열들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IS 계열이 ISGS. ISGS는 뭐 지금 조직이 좀 분화됐다 뭐 이런 루머가 조금 있습니다. 조직이 분화돼서 일부가 ISWP에 뭐 가담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레이터 사하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IS 계열들, 여러분들 그 통고 사건이 ISGS 애들입니다. ISWP 애들이 아니라 ISGS 애들이 이제 그 통고 사건, 그린벨의 5명 전사했던 사건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ISGS 애들이 했었던 일 중에 한 가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IS 계열 등의 하나가 ASWJ라고 불리는 이제 중앙아프리카 및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하는 IS 계열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ISCAP라고 불려서 센트럴 아프리카 프로빈스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IS라고 독립적으로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ASJW라고 우리가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포르투갈어라서 제가 그게 뭘 스탠딩 하는지는 잘 모르긴 하는데 IS 중앙아프리카 및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하는 애들도 세를 야금야금 많이 늘리고 있고, 참고로 거기가 이제 러시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주로 협력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걔네들의 남하 때문이다라고 또 말씀드리면, 네, 남아공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보츠와나 남아공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남아공에 산적해 있는 여러 범죄 조직들과 ISCAP 계열 조직들이 연계되어서 같이 불법적인 활동들을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뭐 무기 거래라든가 인신매매 같은 것들과 연계가 굉장히 많이 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또 설명드리면 되고, IS 시리즈, 그렇죠? 얼마든지 제 뭐 전문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는 이제
제마 이슬라미아는 없어졌거든요.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IS 계열은 아니고 이건 알카이다 계열인데 제마 이슬라미아는 없어졌고 요즘 뭐 아부사야프 그룹 여전히 있습니다. 뭐 필리핀에서 뭐 손을 뗐다, 민다나오에서 손을 뗐다 뭐 그렇긴 하는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죠? 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애들이 관심들을 못 받아요. 보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죠. 지금 중동 이렇게 됐죠. 그렇죠? 남미 또 베네수엘라가 난리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다시 테러리즘이 재건되기에 너무나도 좋은 지정학적 환경들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어서 마치 냉전기에 테러리즘이라는 것이 테러 조직이라는 것이 그쵸? 테러리즘 그 사상이나 행위 말고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냉전기가 오히려 더 그 씨앗이 되었던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신냉전의 이런 맥락 속에서 다시 테러리즘이 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체 반군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동남아시아 쪽에서 IS 계열들 이 가장 우리가 무섭다고 하는 건 사실 원래는 필리핀 쪽이랑 인도네시아 쪽이 맞습니다. 그렇죠? 필리핀 쪽이 인도네시아 쪽이 맞는데 필리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파워공이 활약을 한 덕분에 그렇죠? 마라위 전투 너무나도 유명한 전투죠. 마라위 전투 덕분에 이제 어느 정도의 좀 그 재건이 불가능한 수준의 어떠한 데미지 같은 것들은 이제 충분히 그렇죠. 효과를 아직까지는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정도의 평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 그다음에 사실 인도네시아는 메인 포커스가 IS 계열에서 뭘로 바뀌었다? 사실 파푸아 반군으로 바뀌었습니다. IS 계열 위협이 물론 존재했었고 실제로 뭐 발리 테러 이런 것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물론 그건 알카이다 계열이 수행한 테러긴 하지만 IS 계열들도 충분히 많이 발견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자생적 IS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물론 점조직 형태로 뭐 영세한 조직들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유의미한 수준의 조직은 안 만들어지고 가장 크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인력 수출입니다. 인력 수출을 많이 해요. 무슬림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지하드 전투원들이 왕왕 식별이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 인도네시아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사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IS 문제보다는 파푸아 반군 문제가 점점 더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여행 가실 분들은 절대로 파푸아 쪽으로는 여행 계획을 짜시면 안 돼요. 물론 가실 일도 없지만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는 그렇죠. 근데 파푸아 쪽으로는 좀 위험한 그렇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주 IS 당연히 있죠. 그렇죠. 호주 내 무슬림 커뮤니티에서 만든 뭐 호주 IS들도 있는데 뭐 칼리페이트 선언은 안 한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요. 아주 영세하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그 정도의 이슈들이 지금 이란 이스라엘 이슈들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예요. 석유 원유 문제 대한민국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없다는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없다는 당연히 아닌데 생각보다 미약하다. 생각보다 세지 않다.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은 우리가 큰일 났겠지만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우리가 이란산 원유를 근 60%에서 70% 정도 대한민국 원유 수입량이 60에서 70% 정도를 이란을 통해서 수입하게 됐을 때는 지금의 상황이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발생시키는 건 당연했겠지만 정말 다행히도 우리가 사우디 UAE로 노선을 변경했고요. 그거는 근데 사실 좀 부차적인 영향력에 불과하고요. 조금 더 진 영향력은 사우디의 증산 계획. 연말에 증산한다고 약속을 했죠, 그렇죠? 사우디의 증산 계획과 실제로 리비아산 원유가 시장으로 재진입하면서 너무나도 기분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리비아산 원유가 지금 거의 몇 개월 동안 시장에 진입을 못하고 있다가 다시 시장에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산유국 중에 하나인 리비아와 그죠. 그 다음에 뭐 전통의 오일 머니를 자랑하는 사우디 이 두 나라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지금 오히려 기름 가격이 내리는 그쵸 그런 좀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이란이 흔들리면은 석유값도 요동쳐야 정상인데 이란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값이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원유 쇼츠하겠구나. 저를 탓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탓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죠? 그쵸?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리비아산 원유가 다시 시장에 풀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큰 함의를 가집니다. 정치적으로 큰 함의를 가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란 이스라엘 문제에서도 정치적으로 큰 함의를 가져요. 그렇죠? 왜냐면은 양측이 리비아산 원유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리비아의 원유 생산 시설들은 동부 정부의 소유에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실질적인 그러한 그 수출 업무라던가 그렇죠?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계약 이행을 담당하는 건 서부 정부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합의가 안 되면 원유가 시장에 풀리지를 않아요. 핀토 상한 쪽에서 자기의 일을 안 해버려요. 즉 원유 생산을 중단해버리거나 동부가 핀토가 상하면 그렇죠? 서부가 핀토가 상하면은 계약을 중지시켜 버려요. 그럼 배가 못 들어와요. 원유 수송 터미널로 배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죠? 입항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둘이 이제 서로 정치적인 이견이 혹은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충돌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이것을 무기로 삼아서 서로의 목을 겨누는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번에 이제 리비아 중앙은행 문제였거든요. 이번에 원유가 시장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원유 대금을 누가 몇 퍼센트 어느 정부가 몇 퍼센트 가져갈 거냐에 대한 합의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 야 끊어 해가지고 다 끊은 상황이었고 그게 한 2, 3개월 넘게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더보다 높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원유 가격에 악영향을 줄 것 같아, 악영향을 줄 것 같아 했는데 극적으로 그 영향이 좀 시장 내에서 막 아주 딥하게 발현되기 전에 합의가 됐고 중앙은행을 통해서 뭐 알려지지 않은 비율을 통해서 원유 대금을 양쪽 정부가 나눠 가지는 걸로 합의를 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리비아산 원유가 다시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시작을 했다. 라고 또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다시피 서부 정부 이제 LNA라고 LOR이라고 이름 바꿨어요. 그렇죠? LOR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뭐의 약자인지 까먹었어요. 이름을 하도 많이 바꿔서 죄송합니다. 이름을 하도 많이 원래는 LNA였어요. 그렇죠? 리비안 내셔널 어셈블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LOR로 이름을 바꾸면서 아무튼 그 서부 정부에서 이제 갖고 있었던 그러한 문제점들, 그렇죠? 왜냐면 원유 생산 시설을 본인들 보유하지 못했던 문제점들, 그렇죠? 그다음에 동부의 어떻게 보면 원유 생산에 조금 의존해야 된다는 점, 그렇죠? 근데 동부 입장에서는 GNA입니다. 동부는 GNA 입장에서는 LNA 쪽이 이제 계약 주체고 공식적 정부는 사실 서부 정부거든요. 유엔에서 인정한 공식 정부는 서부 정부다 보니까 서부 정부의 그 협상 능력, 협상 권한,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들의 의사 결정이 안 된다는 문제점. 그때 보면 한 지붕 두 가족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런 메커니즘에서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늘 상존했는데 이게 합의됐다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합의가 됨으로써 뭐가 된 거니까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아진 거거든요. 양쪽 다 만족할 만한 어떠한 대금 분할 계획이 승인이 됐다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제가 리비아 좀 올해 주목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리스크가 좀 컨트롤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인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더한 것 합의가 가능하게 좋은 소식을 한 것인가요? 아니요. 그냥 석유가 시장에 풀려서 리비아산 석유가 시장에 풀려서 다행이다 정도로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상의 합의가 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이상의 합의가 돼서 우리가 우리 이제 단일 정부 만들래 이런 것까지는 안 갈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의회도 각각 갖고 있고요, 그렇죠? 의사결정도 각각 갖고 있고 그렇게 선출된 대표자들이 이제 양쪽 모두의 조율 과정을 거치는 그런 약간 좀 그냥 되게 이상한 이원 집정부제예요. 되게 이상하게 권력 관계가 수직적이지 않은 이원 집정부제 같은, 그쵸? 예, 맞아요. 그 정도는 되죠. 왜냐면 양측 모두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왜냐면 이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리비아 시내에서 자꾸 민병대들끼리 싸웠어요. 아주 미약하게. 그쵸? 뭐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되는 총격전들이 자꾸 트리폴리랑 벵가지에서 벌어졌었거든요. 한 짧은 총격전, 뭐 인명피해 한 10수명 정도가 나는 짧은 총격전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이거 다시 터지는 거 아니야, 다시 터지는 거 아니야, 다시 터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티게이트 되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원유 가격이 요동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 이슈에 뭘 할 생각이 없다?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게 됐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란이 이렇게 공격받고 이란이 흔들리게 되면은 야 이란에서 원유 받아먹고 있던 수많은 나라들이 야 그만해 야 이스라엘 그만해 야 이스라엘 너가 그렇게 분쟁 수위를 높이면 기름값이 너무 불안정해지니까 우리 못 살아 이러면 나라가 망하겠어 우리 경제 망해 우리 복지 지금 복지비 지출해야 되는데 그거 에너지 가격 이렇게 오르면 우리가 그런 거 지출을 못한다면 그쵸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사우디랑 리비아산 원유가 시장에 와르르 쏟아지는 전망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란산 원유를 받아먹는 나라들도 오히려 원유 가격이 더 안정화되고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반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만족스러운 정치 경제적 그런 메커니즘도 여기에 이렇게 연기가 되어 있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의 포인트들 또 우리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스라엘한테 근데 이스라엘한테 마냥 좋냐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네 마냥 좋아요. 그냥 모든 상황이 뭐 이걸 설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고 그냥 이런 우연이라던가 그렇죠? 이런 프로세스라던가 그렇죠? 이 그냥 과정 전반에서 이스라엘한테 행운이 따라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정도의 평가가 왜 그 정도의 평가가 딱 정확한 것 같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포인트 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슈로서 이거와 연계되어 있는 이슈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베네수엘라 및 남미 지역. 여러분들 남미 지역이 원래 헤즈볼라 밭인 거 아시나요? 남미가 물론 뭐 지금 여기 말씀드린 시리아나 이라크나 뭐 레바논 같은 밭은 당연히 아니지만 이란이 굉장히 공들이는 지역 중에 한 가지가 남미입니다. 남미예요. 남미 내에도 헤즈볼라 지지 및 실제 이란인 시아계의 무슬림들 이 어느 정도 커뮤니티를 꽤 큰 이제 경제적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경제적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어서 아니요 그냥 사업체들도 되게 많고 헤즈볼라에 들어가는 자금줄의 뭐 상당량이라고까지는 말할 수가 없지만 일부 자금줄이 남미에서 흘러들어오는 사업 자금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과연 거기까지 손을 뻗칠까? 그런 데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그쵸? 다음 나와. 다음 얻어맞은 나와. 라고 할 때 과연 남미에 뿌려놓은 헤즈볼라들까지 과연 건드릴까? 그런 것도 좀 뭐 트래킹을 하시면 굉장히 유의미할 만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그런 내용들. 그래서 지금 메이저로 봐야 되는 거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직 이란이 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어제죠. 한국 시간으로 어제 수행했던 이 180발 탄도탄 공습이 다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군사적 보복에는 어느 정도의 이런 딜레이라는 게 발생할 수도 있어서 한 2주 정도의 타임프레임 정도 2주 정도의 타임프레임을 정도로 봐야 돼요. 2주도 좀 길긴 한데 넉넉 잡아서 한 2주 정도 내에 뭐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트래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가능성 좀 낮긴 하지만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거 이상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쵸. 아마 2주 내에 뭐 다시 한번 대규모 탄도탄 공습을 가하든 뭐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뭐 하마스식 테러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하든 그쵸. 뭐든 간에 어떠한 그런 보복 조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부분들을 수행하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다. 그쵸.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없고 사실 그 전면전 옵션도 그쵸. 야 한타 하자. 야 미드 모여 한타 해. 야 200대 200 싸움 한번 해보자도 사실 굉장히 이란한테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는 게 누가 이번에는 없다 보니까 지난 1, 2, 3, 4, 5차 중동전쟁 내내 있었던 누가 없다 보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이게 사실 이 전쟁이 성립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맞습니다. 이집트가 지금 대열에서 조금 애매한 역할. 오히려 사실 이집트가 지금 이스라엘과 화해 무드
였습니다. 심지어 이 가자지구 전쟁 터지기 직전, 가자지구 공습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굉장히 많은 관심도를 갖고 있었고, 이집트가 전통적으로 동쪽을 지향했던 모습에서 지금 서쪽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비아 문제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터키와의 연계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문제, 가자지구 문제 이거에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국가다 보니까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가자지구, 서안지, 웨스트뱅크 전부 다 이집트 쪽에 붙어 있고, 하마스 땅굴도 이집트 쪽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반응했었고, 동쪽을 굉장히 많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최근에는 그렇죠? 이제 시시 정권이 친러, 친터키, 그다음 친GNA 이런 성향들을 조금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사실 이제 가자지구 이슈라는 좀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이슈에서 조금 발을 빼려는 조금 더 글로벌 액터로 성장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 그다음에 또 지금 이집트 자체가 GERD라고 말하는 Great Ethiopian Renaissance Dam이 있습니다. GERD 그렇죠? Great Ethiopian Renaissance Da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일강 원류가 에티오피아부터 오는데 에티오피아에서 큰 댐을 지어서 지금 나일강으로 들어가는 유량을 에티오피아가 통제하는 그렇죠? 사실상 뭐 통제하는 그렇죠? 그런 이슈들이 지금 겹쳐 있다 보니까 뭐 수단 지금 이집트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수단, 남쪽의 수단도 지금 내전 중이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집트가 동쪽을 향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반유대 이제 반이스라엘 집단군, 그죠? 반이스라엘 연합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집트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집트는 뭐 원래 순위 국가이기도 하고, 그죠? 시아파 크레센트 안에 들어가 있는 국가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란의 한타 구도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불리한 구도 안에서 한타를 열어야 되는, 그죠? 본인들이 이니시를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란 입장에서는 한타가 유일한 옵션인데, 그죠? 지금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타밖에 없는데, 본인들이 약간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약간 좁은 어떤 언덕을 뚫고 가야 되는 상황, 그죠? 언덕 탱크가 막 200이 박혀 있는데 거기를 이제 히드라 럴커로 뚫어야 되는 상황. 굉장히 불리하죠, 그렇죠? 롤로 치면은 용둥지 안에 갇혀서 지금 강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 그렇죠? 약간 이런 상황이라서 이란 입장에서는 한타를 열긴 열어야 되는데 본인들한테 지금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뭐 너무나도 다 불리한 상황이라서, 그렇죠? 코어템 차이도 나고요, 그렇죠? 업그레이드 스타로 치면 업그레이드 차이도 나고요, 지금. 그렇죠? 저긴 3,3업도 있는데 우리는 2,1업밖에 안 되는 약간 이런 상황, 그렇죠? 인구수는 많은데 다 저글링인 이런 상황, 그렇죠? 약간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애매한, 그렇죠? 약간 이란이 게다가 또 심지어 먼저 걸어야 돼요. 들어오길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먼저 걸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를 어떻게 걸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 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이란 내부에서 무너지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것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땡큐.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번 이슈 때문에 이란이 무너질 것 완전히 민주화될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페이버러블한 시나리오 중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페이버러블한 시나리오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싶다. 맞습니다. 지금 뭐 급진적인 시나리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타에서 이스라엘이 지는 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은 맞는데 그렇다고 못 내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을 수렁창 안으로 같이 빠져들게 만들 수가 있는 옵션이 사실 한타예요. 약 3,40만 정도 될 걸로 추정되는, 그쵸? 시리아와 이라크와 레바논의 모든, 그쵸? 병력들을 싹 다 긁어 모아서 회전을 벌이는, 그쵸? 어디 뭐 시가지면 더 좋겠죠, 그쵸? 대형 시가지에서 회전을 벌이는, 그쵸? 그런 상황들을 만들면은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떤 지상작전을 지속해야 된다는, 그쵸? 인명피해가 1대 10으로 나도 이스라엘이 불리한, 그쵸? 그런 이제 4차 중동전쟁이었죠. 욤키푸르가 4차였나요? 3차였나요, 여러분들? 갑자기 헷갈리네요. 욤키푸르가 4차죠, 그쵸? 욤키푸르 전쟁 같은, 그쵸? 그런 전개가 욤키푸르 전쟁 초반에서 보여줬던 그런 전개가 연결될 수도 있다, 뭐 정도.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이 가장 셉니다.
이란은 오늘이 가장 세요. 내일은 더 약해질 거고 모레는 더 약해질 거고 글피에는 더 약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가장 센 이란의 선택이 무엇일지,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불러낼, 다음에 이스라엘한테 뺨을 맞을 대상은 누구인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면밀히 트래킹을 해야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에스컬레이션이나 발전들 같은 부분에서의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얻을 수가 있을 걸로 보인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션 마무리 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자유주제 워크샵 진행한 첫 번째였습니다. 감사합니다.